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쭉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볼 것이고 요거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이제 그리고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조금 자세히는 아니고 간단히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일단 전쟁이 끝난 이후에 파리에서 강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1919 아주 연도 외우기 아주 좋죠. 연도 안 외워도 됩니다만 자,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이제 14개조 평화 원칙이란 걸 내세웠고 요거에 따라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가 처리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만 딱 얘기하자면 실제로는 이 승전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독일을 철저히 응징하려 했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었는데 독일과 이제 승전국들 사이에서 체결이 됐고 간단하게 보자면 독일의 이제 일부 영토 그리고 해외 식민지 상실, 배상금 지불 이런 것들인데 조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독일의 영토를 한 10% 정도 전체 독일 영토의 한 10% 정도를 잃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해외 식민지를 전부 다 포기하게 됩니다. 다행이라고 본다면 독일은 그렇게 해외 식민지를 많이 두진 않았죠. 그래서 해외 식민지를 다 포기하게 됐고 그리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숫자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육군은 10만 그리고 해군은 1만 5천 정도로 제한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팠던 것이 바로 배상금인데 즉시 한 200억 마르크 정도를 즉시 일단 지불해야 했고 그게 하나로 한 1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너무나도 말도 안 된다 싶은 것은 이제 1300억 마르크라고 하는 걸 분할 지급하게 되었는데 요게 하나로 치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80조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런 아주 불합리한 조약을 독일은 어쩔 수 없이 맺어야만 했던 것이고 요런 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가다가 이제 결국은 아주 말도 안 되는 나치 그리고 히틀러의 탄생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이어서 이런 조약에 의한 이제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보면 되는데 이 이후에도 이제 승전국이랑 그리고 패전국 사이에 개별적인 조약들을 체결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탄생을 합니다. 요걸 이제 베르사유 체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평화는 오긴 왔는데 아주 불안정한 평화 체제였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제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하나 창설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국제기구가 탄생한 것이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UN 같은 경우는 국제연합이죠. 연맹 이렇게 해서 조금 구분을 해요. 한계점만 딱 본다면, 미국이 불참했다. 그러니까 초강대국인 미국의 불참, 그리고 침략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이 부재하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침략 행위를 만약에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한들,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마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리고 이제 동유럽의 신생 독립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요 부분이 사실 우리 3.1 운동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승전국에 해당이 되는 얘기고, 패전국에게는
패전국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고 승전국에 있는 식민지들에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아쉬운 얘기인데. 그래서 러시아랑 그리고 패전국 식민지의 좀 독립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신생 독립국 동유럽에 생겨났습니다. 한계점을 좀 본다면 승전국의 이익을 우선했다. 그래서 승전국의 식민지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점이 아주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리고 패전국에 대한 가혹한 응징 이런 게 결국은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또 다른이 아니겠죠? 또 다른이겠죠. 못하네요. 또 다른 전쟁을 예고했다는 점이 아주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군비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1921년에 워싱턴 이제 군축회의 말 그대로 이제 군비를 축소하자, 군대를 좀 줄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리고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워싱턴에 모여서 이런 군축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군에 대한 이제 군비 축소 그리고 태평양 이제 국동 문제 이런 걸 좀 국제회의를 열었던 것이 이제 워싱턴 군축회의고요. 또 하나 이제 켈로그 브리앙 이제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제 켈로그 그 뭐 시리얼 아니고요. 요건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사람 이름이 켈로그입니다. 그리고 브리앙은 당시 프랑스의 이제 외무부 장관 이름인데 요 사이에 이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부전 조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요. 전쟁하지 말자는 조약이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쟁을 포기하자 그래서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이다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최초로 이제 실체화시킨 그런 조약이 이제 켈로그 브리앙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15개국에 이제 같이 맺었던 조약이고요. 자, 이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민주주의가 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서 민주공화국이 수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 대체로 남녀평등의 보통선거라든지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좀 향상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독화된 것 같은데 저 스타일러에서 의료관리가 다 됐네요. 삼성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모니터에 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켈로그 불량 조약이 의미가 있다곤 했는데 이게 참 또 어찌 보면 좀 그런 것이 이때 가입국 중에 독일하고 일본이 있었거든요. 켈로그 불량 조약에. 근데 2차 대범의 그 주범이 되는 게 독일과 일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이 국제 조약이라고 하는 게 진짜 실질적인 거보다는 힘의 논리가 좀 더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운동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사실 막 엄청 세세하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 중국의 민족운동을 먼저 볼게요. 중국에서는 신문화운동이라고 해서, 낡은 유교 전통 버리고 민주주의와 과학 등 서양 문물을 좀 수용하자. 라는 운동이 생겨나면서 중국 사회의 개혁을 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19년에 이제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에 이미 3.1 운동이 있었고, 그의 영향을 좀 받아서 이제 중국에서 오사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배경을 좀 보면 일본이 이제 산둥반도에 독일 조차지를 점령하게 되면서 그리고 만주랑 내몽골의 이제 이권을 막 요구하는 상황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일 감정이 터져 나오면서 베이징 학생,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일 시위가 좀 전개가 되었고 그래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랑 노동자 파업까지 좀 확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1924년에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요건 이제 순원이 국민당을 결성을 하게 되면서,
당시 공산당이랑 좀 제휴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왜 했냐 목적을 좀 봐두면 군벌 타도, 그러니까 당시 이제 만주나 이런데 여러 군벌들이,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사라진 이후에 군벌들이 엄청나게 활개를 쳤는데 대체로 이제 친일파들이 많았어요. 이제 이런 군벌 타도를 목표로 두고 이제 국민당이랑 공산당이 좀 제휴를 하는 경우, 하는 걸 이제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장제스가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 인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무래도 간디겠죠. 그래서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슬람 교도들의 지지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아주 대표적인 이제 인도의 민족 운동으로 볼 수 있고요. 마하트마 간디. 자, 그 왜 그랬냐면 당시 이제 영국이 소금에 대가 세금을 붙여요. 영국이 참 이런 짓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보스턴 차 사건 때도 차라고 하는 이런 뭐 설탕이나 그런 필수품에 대해서 막 세금 붙이면서 미국이 반발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게 소금에 대한 세금 붙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도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영국 상품 불매 운동, 그리고 영국의 소금세 부과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민족운동가라고 보면 되는데, 자, 영국이 이제 자치권을 좀 부여하면서 인도를 그대로 계속 잡아두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루가 자치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완전하게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이제 각주의 자치권을 인도인에게 넘겨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점차 점차 이제 넘겨준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 독립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치권만 가지고는 사실 완전한 독립이 아니죠. 그래서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 이제 베트남, 동남아시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을 보면 호찌민, 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호찌민의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조직을 해서 농민운동을 전개했고요. 요거는 이제 프랑스를 상대로 했죠. 그래서 결국 45년 9월 2일에 독립을 성공합니다. 다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국민당, 이제 스카루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국민당 중심의 독립운동이 이루어졌고요. 대상은 이제 네덜란드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스카루노가 결국 초대 대통령이 됐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요게 참 인도네시아는 좀 그랬던 게 45년 8월 17일쯤, 우리는 8.15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8월 8.17이거든요. 그래서 8.17이 이제 독립선언을 하게 됐는데, 네덜란드가 너희가 뭔데 독립선언을 하냐고 부정해요. 그래서 네덜란드랑 전쟁을 하게 되면서 계속 거의 한 4년여간 또 전쟁을 하다가 결국 49년 12월 27일쯤에 다시 진정한 독립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이제 광복절 하면 8월 17일을 이제 치긴 하는데 실제로 독립을 한 거는 49년 12월 27일입니다. 그 다음 미얀마 같은 경우는 승려들이 이제 민중개몽운동 막 이런 걸 하게 되면서 결국 48년 1월 4일에 이제 독립을 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스페인 지배받다가 미국한테 식민 지배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반미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제 독립준비 정부가 발족이 됐고 결국 46년 7월 4일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너무 대부분 식민지라. 그 다음, 네, 쭈랑몽곤 봤었죠. 다음, 서아시아 쪽, 아프리카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오스만 제국 볼 수 있는데요.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터키 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수립을 하게 됐고요. 무스타파 케말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랑 종교를 좀 분리하기 시작했고, 여성에게도 이제 참정권을 부여하고, 뭐, 로마 문자를 사용하는, 이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은 이제 영국,
또 영국이에요. 그래서 반영 운동을 전개해서 결국 팔레비 왕조라고 하는 걸 이제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근대적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네, 아랍 지역 같은 경우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자글룰 파샤라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반영 운동이 전개가 되었고 결국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19년인가요? 1915년? 요쯤인가 이집트 혁명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9년인가 요쯤이었는데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 뒤에 1922년에 2월 28일에 결국 독립을 하긴 하는데 그 뒤에도 약간 경제적으로 계속 좀 영국인 지배를 당하는 이런 형태에 놓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독립을 하긴 했지만 다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는 범아프리카 회의라고 하는 게 개최가 됐고 요게 처음에는 백인의 이제 흑인에 대한 반차별 운동,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독립투쟁으로 대체로 많이 이루어졌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한 1957년쯤에 이제 가나가 독립을 하게 됐고 1963년쯤에는 아프리카 대부분이 좀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바탕이 되는 이 단체가 바로 범아프리카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많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라고 하는 ANC라고 하는 걸 창설했는데 뭐 아프리칸 내셔널 뭐 콩그레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창설했는데 처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요걸 했던 거는 아파르테이트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흑인 차별 정책이 있었죠. 예, 그에 대해서 그런 체제에 이제 반발한 운동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넬슨 만델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기구가 있었다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차 세계대전을 보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던 원인을 먼저 봐야겠죠? 1차 세계대전 때 우리 봤던 것처럼 배경을 먼저 보면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난 주요 배경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대공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났는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인은 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번영하다 보니까 막 찍어낸 거예요. 막. 그래서 생산이 과잉되는 결과가 나타났고 재고가 계속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번영이 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빈부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소비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는 계속 쌓여가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29년에 갑자기 이제 뉴욕 증권 시장이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제 은행과 기업이 파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실업 사태가 발생을 하는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농민도 몰락하고 그래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인 불안이랑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되게 된 이런 상황을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공황, 뭐 어쩔 줄 모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경제적인 몰락 이런 게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다. 이걸 이제 대공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뉴딜 정책이란 걸 통해서 결국 극복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 경제적으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제 나라라서 원래는 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선에서 시장 만능주의, 시장에 다 맡겨두면 알아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고 균형 가격이 나타나고 이런 얘기를 했던 애들이라 정부의 개입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게 컸는데 그렇게 놔두다 보니까 빈부격차도 막 계속 커지게 되고 이렇게 막 생산 과잉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정 자본주의를 조금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테네시강 개발, 테네시강 유역 개발이에요. 유역 개발 유역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유역을 개발하는 대토목공사를 하는 거예요. 토목공사. 그러니까 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댐을 만든다든지, 다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겠죠. 국가에서 임금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지출을 하게 되겠죠. 소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공장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고 기업도 살아나고 또 이제 또 돈 번 가지고 계속 또 소비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은 자국 내에서 아주 좋은 정책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라면 유럽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블록 경제라고 해서 요걸 쉽게 얘기하면 본국가 식민지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배타적 경제 체제, 요걸 이제 블록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과잉 생산된 상품을 식민지에 팔고 그리고 수입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되게 보호무역 체제 이런 거 하면서 관세 막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 세게 매기고 하면서 되게 좀 보호무역 체제로 하는 아주 배타적인 경제 체제. 쉽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식민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과잉 생산된 제품들을 막 팔아먹고 자기들 살아남는 본국의 이제 경제를 살리는 이런 걸로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체주의,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전체주의라고 하는 뜻부터 한번 보자면 전체, 그러니까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얼마든지 탄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희생은 얼마든지 뒤따를 수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게 아주 강력한 독재 체제로 나타났고 그리고 군비를 열심히 키워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사실은 파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파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 뜻이 이제 전체, 묶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를 딱 설명할 때 파시즘, 전체주의, 전체를 묶는 주의 이런 게 이제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나치당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고 일본은 이제 군국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군사국가화를 하게 된 거고 각각의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무솔리니의 이제 파시스트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특징이 국수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권위주의, 그리고 뭐 반공 이런 걸 되게 내세웠던 그런 모습이고, 독일의 이제 히틀러의 나치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독재적인 성향, 그리고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인종주의적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고 광적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혼합되면서 나타난 게 바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아주 반인륜적인 그런 대학살이 나타나게 된 거죠. 특히 유태인에 대해서 인종주의 이런 걸 되게 내세우면서 거의 한 600여만 명을 대학살했던 아주 미친 사건이죠. 자, 이렇게 세 나라가 바로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가, 추축국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했는데, 왜 추축국이냐고 하냐면 요건 자기들이 스스로 붙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당시에 이제 1930년대에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침략을 감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이미 이제 식민지가 된 상태였고, 일본의 목표는 한반도에 그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뭐 대동아 제국 이런 거 이제 노리고 있으면서 결국은 대륙을 먹는 거, 그러니까 중국을 먹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1931년에 만주 사변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면서 만주로 진출했고, 이 37년에는 이제 중일 전쟁 이런 걸 일으키면서 계속 전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를 침략하면서 점차 이제 대외 침략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이제 일본,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세 나라가 자기들이 추축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맺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축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로마, 도쿄 각 수도 이런 도시들을 묶어서 세계의 중심축이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축이야. 라고 이제 이런 동맹을 맺은 거죠. 이걸 이제 추축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국이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이나 군사 이런 협정을 맺게 된 거라고 보면 되고요. 하는 김에 쭉 볼게요. 자, 전쟁의 시작은 역시나 독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독일이 이미 한번 소련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한번 피를 봤던 적이 있어서 전쟁할 때 미리 이제 독소, 그러니까 독일 소련의 불가침 조약, 서로 이제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조약을 맺고 나서 갑자기 폴란드를 기습적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선전포고도 없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고, 요때 이제 영국, 프랑스가 폴란드를 도와준다면서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이번에는 이제 프랑스로 쳐들어가게 되죠. 이제 북유럽과 프랑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요때 뭐 프랑스의 마지노선이라든지 뭐 덩케르크 철수 뭐 이런 거라든지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많은데 우린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영국이 또다시 이제 독일에 대해서 경제 봉쇄 이런 걸 내세웠고요. 다음에 이탈리아도 이제 참전을 하게 되면서 독일, 이탈리아가 같이 북아프리카 쪽으로 막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또 역시나 소련의 자원을 노리고 다시 이제 불가침 조약 맺어놓고 결국은 소련의 이제 자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소련을 치게 되는데, 역시나 만만치 않죠. 러시아는 워낙 추운 곳이고 계속 추운 데로 끌고 들어가면 결국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곳의 전투에서 결국 독일이 패배하게 되면서 연합군이 전쟁을 좀 주도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추축 동맹에 맞서는 게 이제 연합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아시아 쪽에서는 태평양 전쟁이란 게 발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또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난 사이에 유럽에서 싸우는 동안에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을 하게 됐고요. 그러자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영국이랑 같이 경제를 봉쇄하게 됐고, 그러자 일본이 아주 미국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제 진주만,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선전포고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휴일이었는데 쉬는 날에 아주 기습적으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진짜 아무 대처도 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크게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한판 붙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났고 미국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요때 뭐 일본이 막 카미가제라든지 막 자살 특공대 막 이런 거 내세우고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승리하게 돼요. 미국을 이길 수는 없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좀 마무리되어 가야만 하는데 일단 해전에서만 끝난 상황이었고요. 유럽 전선으로 먼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격파하게 되고요. 이탈리아까지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을 했고 아주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프랑스를 해방시켜 주죠. 연합군이.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독일 본토를 치게 됐고 또 오른편에서는 이제 소련군이 베를린으로 진격하게 되면서 양쪽 전선에서 독일이 이제 아주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 나타났고 결국 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하게 되면서 유럽 전선은 마무리가 됩니다.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태평양 전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는 이미 항복해서 이 추축 동맹 중에 두 나라는 이미 끝났는데 일본이 오히려 끈질기게 버텨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이제 항복시키려고 본토를 막 공격을 하면서 엄청나게 폭격을 때렸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소련까지 이제 일본을 좀 등지게 되면서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됐고 그래도 일본은 끝까지 버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다. 이 민간인의 피해를 좀 줄여야 되고 전쟁을 장기화시키지 말고 빨리 끝내야겠다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하게 되죠. 빵빵. 이제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두 방 터트리게 되면서 일본도 놀라고 미국도 놀라고 전 세계가 놀랐죠.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됩니다. 45년 8월에 그래서 드디어 전쟁은 끝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회담이 열렸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카이로 포츠담 회담이고요. 이때 뭐 전후 처리 문제를 좀 논의했다 정도 받으면 되고요. 사실 카이로랑 포츠담 회담은 우리 이제 한국사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연합국이 이제 독일을 분할 점령하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독일이 분단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얄타 회담에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국의 독일 분할 점령 요걸 이제 확인하게 된 게 얄타 회담.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이제 일본이 모든 식민지를 상실하고 그래서 주권을 회복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국제연합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유엔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제협조 그리고 세계 평화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죠. 두 번의 이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래서 국제평화 합립과 유지, 국제협력 증진 이런 걸 목표로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하는 전문 이제 기구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국제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군사적인 제재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유엔군을 이제 창설하게 됐고 이런 유엔군이 실제로 우리한테 바로 쓰이게 되죠. 이제 한국 전쟁 6.25 때 유엔군이 파병되면서 참 생각보다 빠르게 유엔군을 실제로 써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냉전 체제를 조금 봐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